사막 한가운데 절벽을 깎아 만든 도시가 있었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황무지에서 2만 명이 살았고 로마 제국조차 끝내 정복하지 못했죠. 향신료와 유향무역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쌓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도시는 1000년 넘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812년 한 스위스 탐험가가 우연히 이곳에 발을 들이기 전까지 말이죠. 바위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이름을 따온 전설의 도시 페트라. 오늘은 이 불가능한 도시를 세운 나바테아 왕국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페트라는 단순한 유적이 아닙니다. 이 도시는 지질학적으로도 기적 같은 장소에 세워졌습니다. 요르단 남부의 땅 아래에는 두 개의 사암침이 겹겹이 놓여 있는데 위쪽은 회색빛의 티시 사암, 아래쪽은 붉고 분홍빛이 뒤섞인 이쉬린 사암이죠. 특히 이 이쉬린 사암은 2000만 년 이상 된 암석으로 철과 망간 성분이 만들어낸 물결 같은 색채는 무려 5억 년 전 캄브리아기 이곳을 흐르던 고대 강의 흔적입니다. 아라비아 판이 움직이며 땅이 기울고 위를 덮고 있던 석회암이 바람과 모래에 깎여 나가자 마침내 이 붉은 바위들이 지표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자연의 상처 속에 도시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나바테아인들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7세기에서 8세기경 아시리아 왕들의 비문에서 나오는데 아시리아 왕 센나케리브는 자신의 원정에서 나바투라는 부족을 정복했다고 기록했어요. 물론 이 나바투가 나중에 나바테아인과 같은 민족인지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지만 확실한 건 이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유목민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정착된 마을이나 도시 없이 염, 소, 양, 소 떼를 몰며 사막을 떠돌았고 천막을 치고 이동하면서 살았죠. 초기 나바테아인들은 해적이나 도적처럼 행동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사막 지형을 이용해서 느린 상업 카라반을 약탈했어요. 로마 작가 스트라보에 따르면 심지어 해상에서도 해적질을 했다고 하는데 이집트에서 항해하는 배들을 뗏목으로 습격했다가 함대에게 보복을 당했다고 해요. 하지만 곧 이들은 카라반을 털어봐야 한 번이지만 보호비를 받으면 계속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직접 카라반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기원전 1000년대 말에는 경쟁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아라비아 사막을 가로지르는 상품 운송 사업을 독점하게 됐습니다. 나바테아인들이 운반한 물건 중 가장 중요한 건 유향과 모략이었어요. 이건 부르세라과에 속하는 나무의 수지인데 아라비아 반도, 인도, 북아프리카에서 자라는 울퉁불퉁한 나무들이죠. 나무 껍질이 손상되면 상처를 봉인하는 유리 같은 수지를 분비하는데 이 수지에는 박테리아와 곰팡이를 죽이는 휘발성 화합물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 화학물질이 인간의 후각에도 특이하게 작용해서 적어도 5000년 전부터 사람들은 이 수지를 약용으로 그리고 태울 때 나는 향 때문에 사용해왔습니다. 유향을 태우면 레몬 향이 나는 달콤하고 나무 같은 향기가 나고 모략은 더 쓰고 꽃향기가 나는 향신료 같은 냄새가 나요. 수확철이 되면 농부들이 나무 껍질에 칼집을 내고 흘러나오는 우윳빛 수지를 모으는데 공기와 햇빛에 노출되면 모략은 젓갈색의 완두콩 크기 덩어리로 유향은 연노란 방울로 굳어요. 시칠리아의 디오도로스에 따르면 아라비아 해안을 지나는 선원들도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강렬했는지 알 수 있죠. 고대 도시들은 아마 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했을 거예요. 위생시설이 거의 없었고 음식은 냉장 없이 빨리 썩었으며 가죽 무두질 같은 산업은 똥과 오줌을 사용했거든요. 부자들은 이 악취를 완화하기 위해 기꺼이 돈을 썼고 신전들은 성스러운 내부 공간과 더러운 외부 세계를 구분하기 위해 유향을 피웠어요. 사람들은 악취가 나는 곳에 병과 죽음이 따라온다는 걸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나쁜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의 존재 증거라고 생각했죠. 출애굽기에는 법궤 앞 제단에서 태울 특별한 유향 혼합물 제조법이 나오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벌을 받는다고까지 했어요. 이런 이유로 유향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종교적 권위와 국가 권력을 세우는 필수 도구였고 사회가 중앙 집권화되고 이런 기관들이 부와 권력을 키울수록 유향 수요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기원전 2세기와 1세기가 지나면서
나바테아인들은 이 핵심 산업의 중심에 서게 됐어요. 낙타들이 오만에서 온 유향과 모략, 인도에서 온 향신료, 시리아에서 온 천뭉치를 싣고 나바테아 길을 지나갔고, 아프리카에서 온 설탕과 상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주석과 청금석, 에티오피아에서 온 흑요석도 운반됐죠. 이 모든 것이 여러 무역로가 교차하는 한 도시를 통과했는데 그곳이 바로 페트라예요. 나바테아인들에게 이 도시는 라크무라고 불렸지만 세계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어로 바위를 뜻하는 페트라로 알려지게 됐죠. 페트라 지역에는 최소 7,000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독특한 지질 때문이에요. 여기서 무사의 샘이라는 담수 샘이 솟아나는데 전통적으로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곳이라고 믿어졌어요. 비가 다공성 사암에 스며들면 지하 웅덩이에 모이고 이 물은 저항이 가장 적은 경로를 따라 천천히 바위에서 흘러나와요. 그래서 페트라의 바위들 자체가 거대한 물탱크 역할을 해서 아라비아의 길고 건조한 여름 동안 서서히 물을 방출하죠. 수백만 년에 걸쳐 이 샘물과 짧지만 강렬한 겨울비가 사암 절벽을 뚫어서 시크라는 좁은 협곡을 만들었는데 그 너머에는 높은 절벽으로 사막의 바람과 모래로부터 보호되고 담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완벽하게 둘러싸인 공간이 있었습니다. 자연 샘물만으로는 작은 인구만 유지할 수 있었지만 도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상업 카라반이 커지면서 물 공급에 대한 압박도 늘어났어요. 나바테아인들은 복잡한 물 관리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해서 산의 사암의 수로를 깎고 심지어 지하 테라코타 파이프 시스템을 만들어 여러 인근 샘에서 물을 정착지 중심부로 직접 끌어왔죠. 빗물 수집 기술도 배워서 큰 효과를 봤어요. 1월쯤 우기라고 해도 1년에 한두 번 비가 오는 정도였고 한여름에는 비가 완전히 멈췄거든요. 나바테아인들은 자연적으로 물이 고이는 웅덩이에 단단한 석고를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고 남아있게 했어요. 계곡을 따라 큰 댐을 만들어 빗물을 저수지에 모으고 수백만 년 동안 붉은 바위 계곡을 깎아온 경로를 따라 매년 쏟아지는 홍수도 줄였죠. 이런 물 관리 덕분에 페트라는 최대 2만 명의 영구 거주민을 수용할 수 있었고 사막길에서 목마르게 도착하는 수백 명의 사람과 낙타로 구성된 대형 상업 카라반도 지원할 수 있었어요. 물이 충분해지자 더 사치스러운 용도로도 쓸 수 있게 됐는데 페트라 시민들은 목욕을 하고 포도주를 만들고 과일을 재배하고 야자나무 그늘 아래 거리를 거닐 수 있었어요. 고고학은 페트라가 무덤만 있는 도시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데 전성기에는 푸른 정원과 멋진 분수, 거대한 신전과 호화로운 저택으로 가득했죠. 로마 작가 스트라본은 이렇게 묘사했어요. 나바테아인들의 수도는 페트라라고 불리는데 대체로 평평하고 평탄한 곳에 위치하지만 전체 둘레가 바위로 요새화되어 있다. 외부는 가파르고 험하며 내부에는 가정용과 정원 물주기 모두에 풍부한 샘이 있다. 나바테아인들은 물관리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엄청난 전략적 이점도 얻었어요. 디오도로스에 따르면 사막의 비밀 저수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기들만 이용할 수 있게 했고 경쟁자들이 수익성 좋은 무역로에 들어올 수 없게 했죠. 전쟁 때도 비밀 저수지가 적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그들은 자유를 매우 좋아해서 강한 적군이 다가오면 사막으로 피신하여 요새로 삼는다. 물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통과할 수 없지만 자기들만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석고로 덮은 지하 저수지를 만들어 두었다가 빗물로 채우고 나면 입구를 막아 나머지 땅과 평평하게 만들어서 자기들만 아는 표시를 남긴다고 했어요. 기원전 312년 나바테아의 불을 탐낸 자가 나타났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던 안티고노스 왕인데 별명이 외눈박이 안티고노스였죠. 그의 아버지 밑에서 복무하다 투석기 파편에 한쪽 눈을 잃었거든요. 안티고노스는 알렉산더의 제국을 재통일하고 자신이 지배하려는 야심에 불타올랐는데 시리아를 휩쓸고 지중해 연안을 정복한 뒤 결국 부유한 나바테아 땅의 국경에 도달했어요. 안티고노스는 아테나이오스라는 장군에게 4,000명의 보병과 600명의 기병을 주고 나바테아인들을 급습해서
모든 가축을 전리품으로 빼앗으라고 명령했어요. 아테나이오스와 병사들은 사막을 건너 페트라에 도착했는데 도시가 거의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걸 발견했죠. 상주 주둔군이 없었고 나바테아 남자들은 사업차 여행 중이었어요. 뒤따른 건 약탈의 광란이었는데 아테나이오스와 부하들은 운반할 수 있는 모든 유향과 모략을 실었고 거의 14톤의 은도 가져갔어요. 게다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여자와 아이들을 모아 노예로 팔려고 납치했죠. 그리스인들은 얼마나 쉬웠는지 믿기 어려워하면서 노예와 전리품을 싣고 최대한 빨리 떠났어요. 페트라에서 약 36km 떨어진 곳에서 진을 쳤는데 나바테아의 낙타 군대를 예상하지 못했죠. 아테나이오스가 페트라를 떠난 지 몇 시간 만에 첫 나바테아인들이 도시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집과 신전이 약탈당하고 아내와 자녀들이 사라진 걸 발견한 그들은 부상당한 생존자들에게서 그리스 공격에 대해 듣고 즉시 추격을 시작했어요. 기수들을 보내고 지나는 마을마다 더 많은 병사를 모아서 8,000명의 낙타 기병이 됐죠. 그들은 그리스 말을 쉽게 앞질러 저녁에 아테나이오스의 진지에 도착했고 어둠을 틈타 분노한 나바테아인들이 그리스 진지로 몰려들어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학살했어요. 그리스 보병 전원이 죽었고 그리스 기병 중 50명만이 현장을 탈출해서 사막을 가로질러 돌아갈 수 있었죠. 그리스인들에게 이건 믿을 수 없는 굴욕이었지만 나바테아인들은 전쟁을 벌이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고대 중동의 공용어인 아람어로 안티고노스 왕에게 메시지를 보내 왜 자신들이 그의 군대를 전멸시켰는지 설명하고 더 이상의 공격이 없기를 요청했죠. 창피한 그리스 왕은 최대한 체면을 유지하려 했는데 나바테아인들에게 답장을 보내 그들이 자기 방어에 정당했다고 인정했지만 잘못은 아테나이오스에게 돌리면서 그가 자신의 지시에 반해 공격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안티고노스는 평화를 유지하거나 야만인이라고 여기는 민족에게 패배를 인정할 생각이 전혀 없었죠. 아들 데메트리오스에게 4,000명의 보병과 훨씬 더 큰 4,000명의 기병으로 다시 나바테아 땅으로 진군해서 아테나이오스가 실패한 것을 달성하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데메트리오스도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나바테아인들이 국경을 따라 배치한 감시병들이 그리스군의 진격을 빠르게 감지하고 언덕 꼭대기에서 경고 봉화를 피웠거든요. 사막 주민들은 가축을 흩어 좁은 틈과 숨겨진 장소에 숨기고 모든 귀중품과 여자와 아이들을 데리고 페트라 주변에서 가장 높은 지점인 알비아라라는 평평한 꼭대기 산, 아마도 바위 요새로 향했어요. 데메트리오스가 바위에 도착해서 가축이 치워진 걸 보고 요새를 반복해서 공격했지만 안에 있던 사람들이 굳건히 버텼고 장소의 높이 때문에 쉽게 유리했죠. 데메트리오스가 다음 날 새로운 공격을 위해 다가왔을 때 누군가 성벽에서 열정적인 탄원을 외쳤어요. 데메트리오스 왕이여, 당신은 무슨 소망으로 또는 무슨 의무감으로 사막과 물도 곡식도 포도주도 당신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이 없는 땅에 사는 우리와 전쟁을 하시오? 우리 모두는 노예가 되기 싫어서 당신들 사이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이 없는 땅으로 피신하여 사막에서 살기로 선택했고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소. 그러니 당신과 아버지께 간청하오니 우리를 해치지 마시오. 선물을 받고 군대를 철수하여 앞으로는 나바테아인들을 친구로 여기시오. 당신이 원해도 여기 오래 머물 수 없으니 물과 다른 필수품이 없기 때문이요. 우리를 다른 삶으로 강요할 수도 없소. 여기서 나바테아인들이 두 가지 큰 강점을 펼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숨겨진 저수지에 감춰진 물에 대한 전략적 통제는 도시에 대한 장기 포위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막대한 부는 적들을 매수할 수 있게 해줬죠. 데메트리오스는 포위가 쓸모없다고 느꼈을 거예요. 나바테아인들의 지불을 받아들이고 자기 땅으로 돌아갔는데 정확히 승리는 아니지만 적어도 훨씬 부자가 됐죠. 기원전 1세기경 나바테아는 진정한 지역 강국이 됐고 이웃들의 존중을 받았어요. 아라비아 반도, 네게브 사막, 팔레스타인 영토를 직접 통제했지만 영향권은 더 멀리까지 뻗어 있었죠. 캐러밴들이 상품을 싣고 수많은 도시에 도착했고 바다를 건너 먼 땅과 무역했어요. 나바테아인들의 힘이 커지면서 돌로 된 수도의 웅장함도 커졌고 페트라는 이제 건설 붐에 휩싸여 사람들이 강력한 그리스 이웃의 건축 양식을 직접 모방하며 신전과 무덤을 깎았어요. 기원전 1세기 중 페트라 주민들은 독특한 사암 조각 문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기념물을 세웠는데 오늘날 카진델 또는 대보물 창고로 알려진 거대한 건물이에요. 나바테아 왕의 영묘로 여겨지는 이 거대한 조각 옆에는 그 목적이나 누가 지었는지 설명하는 비문이 없어요. 오늘날 카진에는 나바테아 왕국의 황금기에 대한 침묵의 증언으로 서 있으며 처음부터 보는 이에게 최대의 충격을 주도록 설계된 것 같아요. 페트라의 고대 방문객들은 좁은 시크 협곡을 걸어 우뚝 솟은 사암벽 사이를 구불구불 지나가다가 마침내 순수한 시각적 드라마의 광경 앞에 나타났죠. 파사드의 우뚝 솟은 열주와 갤러리는 건립 후 2000년이 넘은 오늘날에도 현대 관광객들에게 여전히 감동을 주는 광경이에요. 지어질 당시 카진의 아래 지면은 현재보다 약 4m 낮았고 가파른 계단이 기둥이 있는 문으로 이어졌죠. 디자인은 그리스 건축 양식과 함께 나바테아 신과 그리스 신 티케, 이집트 신 이시스를 표현한 나바테아 석공술의 예술을 결합해요. 나바테아 종교는 주로 두샤라라는 신을 숭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리스 제우스 같은 아버지 신으로 정의를 담당하고 태양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종종 단순한 사각형 돌 블록으로 표현됐죠. 나바테아인들은 두샤라에게 동물 희생을 바치고 페트라의 가장 풍부한 상업 제품인 유향을 제물로 바쳤어요. 해가 뜰 때 집 꼭대기에 제단을 만들고 매일 헌주를 붓고 유향을 피운다고 해요. 의심할 여지 없이 페트라의 신전들은 거리로 큰 구름의 유향, 모약 및 기타 향기를 보냈을 거예요. 기원전 1세기 말 로마 공화국이 로마 제국으로 바뀌면서 자신감 있게 확장하는 군사력이 됐어요. 로마는 유대를 정복하고 폭군 헤롯 대왕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고 기원전 30년에는 그리스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 왕국도 정복해서 나일강 유역에 로마 군단을 데려왔죠. 그러자 로마인들은 동쪽 부유한 나바아테아 땅과 아라비아의 유향밭을 탐욕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로마는 엄청난 유향 소비국이었는데 로마 신전들은 의식의 일부로 유향과 모략을 태웠고 제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이 신전들은 이제 튀니지에서 스코틀랜드, 모로코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유럽 전역에 퍼져 있었어요. 정점에서 로마 제국은 매년 100만 킬로그램 이상의 이 유향을 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나바테아인들이 부과한 25%의 엄청난 세금을 고려하면 로마인들이 곧 중개인을 제거하고 유향 무역을 직접 인수하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한 건 놀라운 일이 아니죠. 기원전 26년 새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령 이집트에 주둔하던 총독 중 한 명을 남아라비아로 보내 탐험하고 그곳 사람들과 직접 무역로를 구축하라고 했는데 그의 이름은 아엘리우스 갈루스였어요. 흥미롭게도 나바테아인들은 로마인들의 원정을 매우 기꺼이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고 심지어 자기네 사람 중 한 명을 안내자로 보내겠다고 제안했죠. 원정이 성공하면 나바테아인들이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로마인들은 아마도 이러한 도움 제안을 더 의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나바테아 왕이 이 로마 원정을 돕기 위해 보낸 안내자는 실라이우스라는 사람으로 나바테아 기득권층에서 고위직에 있는 교활한 정치인이었어요. 실라이우스는 부러운 일을 맡았는데 강력한 제국의 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로마 원정에 협력하는 것처럼 보여야 했지만 나바테아 왕은 원정이 실패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로마인과 자기 왕 사이에 끼어서 실라이우스는 로마군을 아라비아 사막으로 안내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거예요. 스트라본은 임무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기록했어요. 갈루스가 원정을 시작했지만 나바테아 행정관 실라이우스에게 속았다. 실라이우스는 행군의 안내자가 되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모든 면에서 배신했다. 해안을 따라가는 안전한 여정도 육지를 따라가는 안전한 여정도 알려주지 않고 길이 없는 곳과 고비진 길, 모든 것이 없는 지역, 항구가 없는 바위 해안이나 암초로 가득한 얕은 물을 통과하게 잘못 안내했으며 특히 그런 곳에서 밀물과 썰물이 고통을 주었다고 해요. 실라이우스는 내내 아엘리우스 갈루스의 원정을 좌절시키고 약화시키기 위해 모든 속임수를 썼어요. 원정대는 남아라비아 해안을 피곤하게 6개월간 여행하면서 질병, 난파, 심지어 독초를 먹고 오염된 물을 마시는 고통을 겪었고 병사들은 질병과 병에 시달렸죠.
원래 병력의 일부만 남은 채 갈루스는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목표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지만 이제 계속 가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까봐 두려웠고 귀국 여정이 또 6개월 걸릴까봐 걱정했죠. 그는 부하들에게 돌아서서 사막길을 다시 행군하라고 명령했고 집에 가는 길에야 자신이 당한 속임수를 깨달았어요. 실라이우스가 로마 사령관의 분노를 마주하기 위해 남았는지 밤에 도망쳤는지는 끝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스트라본은 원정대가 빈손으로 알렉산드리아 기지로 돌아오는 비참한 광경을 기록했죠. 그는 미우스 항구에서 군대를 11일 만에 데려와 알렉산드리아에 상륙했다고 했고 더 충격적인 건 병사들이 전쟁이 아니라 질병, 기아, 험한 길 때문에 쓰러졌다는 점이었어요. 실제 전투로 죽은 사람은 고작 1명뿐이었다고 하니 이 원정은 정복이 아니라 사막에 갈린 패배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스트라본은 이 원정이 그 지역에 대한 지식을 거의 늘려주지 못했다고 덧붙였죠. 실라이우스의 속임수는 결과적으로 나바테아에게 100년 이상의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내전이 영원히 계속될 리는 없었고 나바테아 왕국의 운명에는 이미 불길한 문장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 기원 후 1세기 로마는 유대와 시리아, 메소포타미아까지 제국에 흡수하며 동방에서 숨막힐 만큼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나바테아는 점점 그 압도적인 힘에 포위되어 갔습니다. 마지막 나바테아 왕은 라벨 2세였고 그는 36년 동안 왕위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기원 후 106년 라벨 2세가 죽자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는 2개 군단의 진군 명령을 내렸죠. 특별한 침공 명분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라벨에게는 오보다스라는 합법적 후계자가 있었지만 로마는 그 빈틈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이는 바로는 로마군은 거의 저항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원정이 너무 조용했던 탓인지 로마 역사가 카시우스 디오는 이 사건을 길게 쓰지도 않았죠. 그는 단지 시리아 총독 팔마가 페트라 주변 아라비아를 정복해 로마에 복속시켰다는 한 줄로 정리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나바테아의 끝은 전쟁이라기보다 흡수에 가까운 모양새였어요. 정복을 기념해 찍어낸 로마 주화조차 그 분위기를 드러냅니다. 보통 정복을 뜻하는 카프타 대신 획득했다는 의미의 아드퀴지타가 새겨졌거든요. 로마에게 아라비아는 피로 빼앗은 땅이 아니라 그저 손에 들어온 획득물처럼 취급된 생기입니다. 왕실 정예의 근위대 일부가 저항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대다수의 병사들은 불가피한 흐름을 막을 이유를 찾지 못했겠죠. 그리고 로마 군단이 페트라에 입성하면서 나바테아의 독립시대는 끝났습니다. 로마는 새로 만든 속주의 이름을 아라비아 페트라이아라 붙였습니다. 페트라의 아라비아라는 이름으로 도시를 기리는 척했지만 동시에 이제 이 땅이 로마의 행정구역이 되었음을 선포한 것이기도 했죠. 그렇게 로마령 페트라 시대가 시작됩니다. 흥미롭게도 보통 사람들의 삶은 처음엔 크게 바뀌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왕과 귀족, 최고 권력층의 얼굴만 바뀌었고 총독과 소수의 관리들이 새로 들어왔죠. 하지만 석공, 도예가, 서기, 사제, 음악가, 고개사, 하급관리 같은 비군사적 다수는 그대로 남아 새 당국에 세금을 내며 익숙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복이 아니라 도시 위에 로마의 간판이 얹힌 것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일반적으로 로마는 새로운 지역을 점령하면 가장 먼저 수로와 물 공급 시설부터 손봤습니다. 하지만 페트라에서는 달랐어요. 로마인들은 나바테아인들이 만든 물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죠. 이는 그들이 보기에 이미 더 손댈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한 공학이었음을 뜻합니다. 대신 로마는 영토를 안전하게 통제하기 위해 도로 건설에 집중했습니다. 아마도 아엘리우스 갈루스 원정의 쓰라린 기억도 한몫했을 거예요. 그렇게 로마는 페트라와 보스트라를 홍해의 아카바 항구로 잇는 약 400km 길이의 군사 도로를 놓았고 이 길은 훗날 비아 노바 트라이아나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로마 합병기는 아이러니하게도 페트라 쇠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3세기와 4세기에 접어들며 로마 제국 내부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한때 변방의 소수 종교였던 예수 그리스도 숭배가 점차 세력을 넓히며 제국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존재로 떠올랐습니다. 기독교는 오랫동안 금지되었고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기에는 박해가 크게 달했어요. 기록에 따르면
페트라의 기독교인들 역시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고, 그중 많은 이들이 인근 파이노 구리 광산으로 보내져 강제 노동 끝에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다시 뒤집혔습니다. 기독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황제에 의해 공인되었고, 마침내 후기 로마 제국의 중심 신앙으로 자리 잡았죠. 문제는 이 변화가 단순한 종교 교체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예배 방식이 달라지면서 사람들이 소비하던 물품 역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유향이 교회 의식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을 이교 신전과 구분하기 위해 의식에서 유향 사용을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그 결과 이교 신전이 문을 닫아가면서 유향 수요는 급격히 줄었고, 가격도 함께 무너졌죠. 이 종교적 변화는 더 큰 경제적 흐름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집트의 항구 도시들이 유향과 향신료, 비단 무역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험난한 사막을 가로지르는 육상로를 바닷길로 대체하기 시작했거든요. 독립왕국 시절 나바테아인들은 유향 산지를 철저히 통제하며 이 무역을 독점했지만, 로마에 흡수된 뒤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로마인들은 더 빠르고 저렴한 해상 운송을 선택했고, 페트라를 거칠 이유는 점점 사라졌죠. 결국 나바테아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됩니다. 페트라는 무역의 중심지라는 지위를 서서히 잃어갔어요. 로마는 이 지역을 아라비아 페트라이아라는 이름의 속주로 만들었지만, 정작 장밋빛 도시는 행정적으로도 매력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나바테아인들에게는 안전과 부의 원천이었던 외지고 숨겨진 위치가 도로와 항만 연결을 중시하는 로마 행정에는 치명적인 단점이었거든요. 로마는 점점 더 북쪽에 잘 연결된 도시 보스트라를 중심으로 속주를 운영했고, 그 결과 페트라는 지역 행정의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이 시기에 페트라는 아마도 쓸쓸한 도시였을 겁니다. 한때 상인과 낙타, 소음으로 가득하던 시장은 해마다 더 조용해졌고, 캐러밴이 지나가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겠죠. 절벽에 새겨진 아름다운 집들, 아이들이 뛰놀고 가족들이 저녁 햇살을 바라보던 공간은 하나둘 비어갔고, 그 자리는 사막 박쥐와 밤마다 울부짖는 들개의 소리가 대신 채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트라는 결정적인 사건만 없었다면 한동안은 지역 무역 거점으로 명맥을 유지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기원 후 363년 5월 18일 그 가능성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한밤중에 첫 진동이 시작되며 땅이 낮게 울렸고, 곧 강한 흔들림이 도시를 덮쳤죠. 홍해 단층 깊은 곳에서 아프리카판과 아라비아판이 맞부딪히며 발생한 이 재앙은 갈릴리 지진으로 알려진 대지진이었습니다. 이틀에 걸친 강력한 진동은 지역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예루살렘의 주교 키릴로스가 남긴 편지는 그날의 참상을 전합니다. 그는 땅이 흔들리고 불과 폭우가 도시를 삼켰으며 수많은 사람이 지진과 그 여파로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했죠. 특히 그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정착지들 가운데 하나로 페트라를 지목하며 도시의 절반 이상이 파괴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순간은 이미 쇠퇴하던 장밋빛 도시의 운명에 결정적인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었습니다. 페트라의 고고학적 흔적들은 이 도시가 얼마나 갑작스럽고 파괴적인 재난을 겪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발굴된 한 주택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완전히 잔해 더미로 변해 있었고, 무너진 지붕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일상을 살다 그대로 멈춰버린 흔적들이 발견됐어요. 램프와 도자기, 유리 파편, 방추차와 동전, 심지어 철 손잡이가 달린 구리 냄비까지 남아 있었죠. 특히 출입구 근처에 깨진 냄비 안에서는 일상적인 지출을 위해 보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저액권 구리 동전 85개가 발견됐습니다. 이 물건들이 약탈되거나 회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날 만큼 피해가 컸고, 남은 이들조차 수습이나 재건을 할 여력이 없었음을 말해줍니다. 지진은 주거지뿐 아니라 도시의 상징이던 공공 건물들도 무참히 파괴했습니다. 날개 달린 사자신전과 대신전으로 알려진 대형 종교 건물, 공공극장까지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이 건물들은 다시는 복구되지 않았죠.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페트라의 생명선이었던 물 시스템에 가해졌습니다. 지하 파이프가 갈라지며 귀중한 물이 모래 속으로 사라졌고,
수로가 붕괴됐으며 빗물을 저장하던 댐은 무너져 대규모 홍수를 일으킨 뒤 도시 전체의 물 공급을 고갈시켰어요. 페트라는 물을 저장하고 통제할 수 있었기에 사막에서 번성할 수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지자 도시의 생명력도 함께 빠져나가 버렸죠. 지진 이후 일부 주민들이 돌아와 도시를 다시 채우려 했던 흔적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수로가 망가진 상태에서는 매년 찾아오는 급류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었고, 비가 오는 계절이면 물이 절벽에서 쏟아져 내려 집과 거리로 범람했습니다. 이후에는 몇 달씩 이어지는 혹독한 가뭄이 뒤따랐고, 이는 남아있던 사람들마저 점점 떠나게 만들었어요. 5세기 초 또 한 차례의 지진이 도시를 강타하면서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이때를 지나며 대부분의 대형 주택과 공공 건물은 완전히 버려졌고, 페트라가 품었던 도시로서의 꿈은 사실상 끝났죠. 장밋빛 도시는 서서히 폐허로 변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곳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어요. 페트라 주변의 폐허 속에서 소수의 주민들이 남아 겸손한 캐러밴 정류장과 작은 정착지로 몇 세기 동안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절벽의 파인 동굴에서 살고 언덕의 테라스를 개간해 농사를 지으며 이 땅에 남았죠. 이후 동로마 제국이 비잔틴 제국으로 변모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고대 페트라는 다시 행정지도 위에 등장합니다. 도시는 팔라에스티나 테르티아 속주의 수도로 지정되었고, 주변에는 여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중 한 교회에서 발견된 140장의 파피루스 문서는 대부분 590년까지 날짜가 적힌 계약서로 이 시기까지도 페트라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작가 요한네스 모스코스의 기록에 따르면 7세기 초반까지 존재하던 페트라의 주교직은 687년 이전 어느 시점에 완전히 사라졌고, 이는 도시가 더 이상 독립적인 공동체로 기능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페트라는 이렇게 한때 사막을 지배했던 도시에서 역사 속의 침묵으로 천천히 가라앉아 갔습니다. 새로운 이슬람 신앙과 무함마드의 가르침에 고무된 아랍 군대가 지역을 재편했을 때 페트라는 이미 역사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무슬림 정복 기록에도 초기 이슬람 연대기에도 이 도시는 거의 등장하지 않죠. 새로 등장한 권력과 교역노는 더 이상 이 장밋빛 도시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아랍어는 나바테아어에서 태어났지만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조차 이 폐허를 자신의 도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막의 바위 사이에 남은 것은 길을 잃은 무덤과 침묵뿐이었죠. 이 지역에 제국을 세운 무슬림들은 헤그라와 페트라에 남은 거대한 바위 건축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신의 경고를 거부하다 멸망한 사무드 부족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전승은 꼬란에도 남아있는데 교만은 결국 파멸로 돌아온다는 메시지로 해석되었죠. 그렇게 페트라의 폐허는 어떤 이들에게는 신의 경고였고, 다른 이들에게는 시와 사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슬람인의 시인 타라파는 아라비아의 지평선에 남은 이런 폐허들을 보며 삶의 덧없음과 불공정을 노래했고, 돌로 남은 도시는 인간의 영광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말없이 증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상해보세요. 캐러밴이 점점 줄어들고 지진으로 수로가 무너졌을 때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절망을, 물이 끊기고 사람들이 하나둘 사막 너머로 떠나가던 순간을, 모래가 거리와 시장을 덮고 도시가 천천히 숨을 거두던 시간을요. 결국 페트라에는 신전도 궁전도 아닌 무덤만 남았고, 그것은 인간이 자연과 시간 앞에서 얼마나 더없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